이성을 볼 때 거기에서 어떤 이성 바깥이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성이 자기가 이성을 바라보니까 자기 안에 자기가 아닌 게 있는 거지. 그게 안에 바깥이죠. 그 타자성. 이성이 자기를 들여다봤는데 이성이 자기 스스로 들여다봤는데 자기는 자기를 이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성이 아닌 어떤 타자성이 자기 안에 보이더라. 그것은 곧 주체 안에 비이성, 이성의 타자가 드러남을 텐다. 그리고 이제 이 타자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성과 단적으로 무엇을 이루는 것은 곧 광기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 엄청난 체험이죠. 왜냐하면 이성이 자기를 반성하려고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자기하고 정반대되는 놈이 자기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서구 근대 철학이 이성의 철학이라는 것은 곧 그것이 광기와의 투쟁을 통해 성립한 철학이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근대 철학, 서양 근대 철학자들은 순수한 이성을 주장했고 그 이성이 힘이 약해지고 무너지면서 현대 철학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잘못된 판단인 거지. 그건 너무 사태를 단순하고 있는. 근대 서양 철학자 자신들이 이성의 철학을 추구하면서도 그냥 그 이성을 단순 강조한 게 아니고 그거에 반대되는 것을 자기의 바깥에서가 아니고 자기 안에서 발견한 거죠. 엄청 심각한 사태예요. 그죠? 방법적 회의를 통해 가지고 코기토에 도달하려고 한 게 데카르트인데 이 데카르트에게서 광기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광기를 내가 이겨내야만, 광기로부터 승리를 해야만, 광기를 쫓아내야만 코기토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가장 두려운 거는 뭐냐 하면 코기토 안에서 어른거리는 광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데카르트는 아까도 읽었지만 발가벗고 있으면서도 비단 옷을 입고 있다고 우기는 식의 미친 자들과 내가 똑같지 않다면야 라고 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 문제를 별거 아닌 것처럼 지나가 버리죠. 에드가 알란 포의 잃어버린 편지를 보면 그 경시 청감인가요? 그 친구가 여왕한테서 편지 훔쳐내잖아요. 훔쳐내가지고 자기 집에 숨기는데 지하실 깊은 곳에 숨기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편지꽂이 비슷한 데다 그냥 이렇게 놔두거든. 그래서 놔둬가지고 이걸 찾으려고 왔다가 못 찾아요. 왜냐하면 설마 여기 놔두려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마치 데카르트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엄청나게 예민한 문제인데 마치 그게 뭐 별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툭 그냥 손으로 탁 치면서 옆으로 지나가 버리죠.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논의의 이제 말미에 이르면은 우리가 총체적인 관계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극단적인 지경을 이제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카르트는 광기를 사실 배제했다기보다 앞에 문장을 보면은 배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맨 뒤에 악신을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그만큼 광기가 예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광기를 막강한 빌런으로 상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일종의 미장센인데 데카르트가 성찰에서 하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연극이에요, 연극. 연극의 미장센이 중요하잖아, 그지? 그 연극에서 미장센을 이제 데카르트가 이렇게 그 악신을 빌런으로 설정하고 이렇게 코기토를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미장센을 만들죠. 근데 이런 연출은 바로 이 인신원조 연극의 주인공이 악신이 아니라 선신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기 뒤에 선신이 버티고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은 이 미장센 자체가 엄청 위험한 미장센인 거예요. 악신이 이기면 어떡할 거야? 코기토한테 이기면.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인 그분께서
광기의 신인 저 악신을 물리침으로써 결국 이성이 광기를 물리칠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 이 승리에 대한 믿음이 데카르트 연극의 중역에 위치해 있다. 그런데 데카르트 이후에 계몽사상이 등장하고 계몽사상이 이 신을 저 멀리 추방해버려요. 계몽시대에 그 등장했던 많은 사상들 중에 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신론. 이신론은 신을 부정하지는 않아. 신을 부정하지는 않는데 신은 이 세상을 맨 처음에 이렇게 창조한 다음에는 그다음부터 아무 간섭을 안 해. 그냥 그다음부터 그냥 세상이 굴러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은 다만 이 세상이 굴러가는 그런 법칙들, 우리들이 다 처음에 만드는 거 하는 거예요. 참아 신을 부정할 수 없고 신을 가장 먼 변방으로 이렇게 쫓아내는 거죠. 사실상 신을 얘기하는 가치는. 그래서 이제 칸트 정부 시대가 되면은 철학자들과 그 기성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귀족들, 사제들이 그다음에 그 귀족이나 사제와 같은 편에 있는 그 학자들과 계몽 사상가들과 거의 전쟁 같은 일이 벌어지죠. 마치 한국 사회가 윤석열 개헌파하고 그 개헌 찬성파와 반대파가 완전히 갈려가지고 그 싸우듯이, 물론 뭐 이 시대는 대중은 거의 관계없고 지식인들 사이의 싸움이지만 이 시대만 들어서 그렇게 완전히 두 패로 갈려요. 완전히 귀족 계급과 사제 계급, 그 서양의 양대 지배계,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과 손을 맞잡는 기성 교수들, 이런 칸트라든가 계몽 사람이라든가 이런 이제 정원에서 지금 아주 거의 전쟁 같은 논쟁이 벌어지죠. 그러나 시대는 이제 후자의 편이지. 시대는 전자는 이제 점점점 노력해야 되는 시대이고, 그 시대는 이런 경무사상가들 한데 비판서나 크리틱이라고 하는 게 가장 상징적인 말인데, 그 크리틱을 통해서 그분도 또 그분의 호적수였던 악신도 계몽의 빛을 받아가지고 힘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철학적 사회 공간에서는 이제 추방되어 버리죠. 신은. 그래서 이런 시대가 되면은 데카르트만 하더라도 뒤에 든든히 그 신이 있었고, 그 신을 뒷배를 삼아가지고 자신있게 이성이 악신한테 승리했다고 이렇게 외쳤지만, 그 신이 이제 공연간에 사라져버렸다면 이성은 관계가 어떻게 승리할까요?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승리의 보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죠. 과거의 데카르트와 관계 싸움은 사실 정당한 싸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거고, 이미 승부는 정해져 있고, 그 승부를 정해진 상태에서 이제 그 싸우는 거죠. 지금도 사실 말씀하신, 지금도 종교라는 걸 교회가 딱 전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 있지. 나는 그 소리를 안 들어요. 그냥 종교를 믿든지 아니면 철학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겉으로 철학하는 거 보이지만 사실 뒤에 이미 결론이 있어요. 그러니 그 결론에다가 뭔가 좀 모양을 내기에 철학을 하는 거, 이런 식이니까. 그게 과연 정말 진정인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승리의 보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이성은 자기의 힘으로 관계 수정을 해야 되겠죠. 칸트가 봉착했던 문제는 이런 거예요. 칸트 자신이 바로 선언적 변증론에서 전통주의 신앙을 공부했잖아요. 그랬던 칸트가
신을 끌고 가서 이성을 정당화해?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서양 철학의 이성에 막 훨씬 처음 생각되지만 칸트가 사실은 칸트에게서 그 관계자들이 많아요. 사실 의외로 비이성에 대한 글이 제법 됩니다. 뇌병 실험도 있고 뇌병도 있고 뭐 실용자의 꿈이라는 것도 있고 실용적 관점에서 본 인간학이라는 것도 있고 이거는 푸코 박사님도 있죠. 의외로 우리가 흔히 이성치학자라고 알려진 그가 비이성을 많은 걸 썼던 것도 어찌 보면 이상한 게 아니다. 사실은 내가 학교 다닐 적에 대학 다닐 적에는 그 성악과의 분위기가 굉장히 그 과학주의적인 분위기예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내가 하도 막 배워서 학교에서 멀리 떠져 있어. 지금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 이성주의, 과학주의 이런 분위기가 강했던 그런 곳이었는데 그때가 그래서 그때는 칸트에 대해 배우면서 이런 거는 뭐 그림자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칸트는 무조건 이성의 화신으로만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칸트는 자기의 이성적인 체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런 관계를 항상 의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칸트에게 이제 관계는 이성의 바깥인데 이성적 존재의 조건은 관계를 그것의 바깥에 두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관계를 배제한 것은 오히려 칸트예요. 그런데 이 배제라고 하는데 우리 집 앞마당이 아니고 저 멀리 사하라 사막에다가 내려버리는 좀 난데 그게 아니고 이 광기가 배제하긴 배제했는데 저기 사하라 사막에 갔다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집 지하실에 있는 거예요. 지하실에 가둬놓은 거야. 지하실에다가. 그래서 이 지하에 가둬놓은 이놈이 시도 때도 없이 막 기축을 뒤흔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성이 바로 아래에서 이성을 위협하겠지. 그리고 칸트가 말하는 이성은 얼핏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전제되는 아니의 이성주의가 아니에요, 사실. 칸트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요동을 항상 이렇게 누름으로써, 그런 걸 잘 잠재움으로써는 잘 기능합니다. 이토록 좀 꿋꿋한 이성이죠. 칸트는 이제 뇌병시론이라는 재미있는 글이 있는데, 여기서 칸트는 정신병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가 환각이고, 회원이 또 하나가 망상, 만진, 또 하나가 착락, 반대치죠. 이 세 가지 뇌병은 참 재미있게도 각각 감성의 병과 판단력의 병과 이성의 병에 대한 우리의 인식 능력의 감성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이성도 있는데 이때 이성은 사견 이성이니까 넓은 이성이 아니라 그런데 이 각각에 다 광기가 있는 각각이다. 이 아래에 광기가 꼼짝꼼짝꼼짝 옛날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칸트의 물 자체는 저 바깥의 물 자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물 자체가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물 자체는 저 사물 내 대상에 접혀 물 자체는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식 주체 이 안에 접혀 안에 깊숙한 것도 물 자체거든요. 우리가 외부 대상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물 자체가 광기를 담고 있어요. 그 요놈이 좀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인식을 하고 뭐 판단하고. 얘가 흔들리면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감성이 흔들리면 사람들이 환각에 빠져, 환각. 감성의 병을 앓는 사람은 환자, 환영, 환청, 사람이다. 옛날에 내가 피부과 약을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 피부과 약은 잘 먹어야 돼요. 약 중에서 피부과 약이 굉장히 사람 힘들게 하는 약인데, 내가 가끔 피부과 약 먹으면 환청하고 환,
그래서 옛날에 그 환경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면 지금 뺨펴도 이상하지만 제일 재밌었던 게 나비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나비가. 나비 독해서 그래요? 왜 그래요? 뭐 의학적으로 잘 모르겠어. 근데 나비가 노란 애가 막 날아다니고 어떤 놈은 가다가 합쳐서 하나가 되니까 어떤 놈은 가다가 갈라서 둘이 세개라고. 그 다음에 이제 환청도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그 환청도 재밌어요. 환청이 막 절규하는 거야. 막 울부짖는 절규하는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계속 바뀌어 소리가. 남자애가 절규하다가 할머니가 절규하다가 그 젊은 여자가 갑자기 절규를 계속 번갈아가면서 절규하는 거죠. 그래서 한영이나 한청을 실제 느껴보고 싶은 사람은 피부과 되는 거고 이런 거구나 이렇게 판명이라는 거죠. 망상은 뭐냐면 감성은 올바로 작동해. 보고 드는 거 다 그대로 봐. 보는데 판단을 이상하게 하거든. 판단은 구성이잖아. 구성? 한테는 판단. 아주 이상의 구성을 하는 거지. 우리사의 칼이 자신을 찌를 것이라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떨고 유명한 미인이 자신을 욕망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수tum의 편지를 쓰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감각은 정상으로 작동하는데 그걸 이렇게 이상하게 갖다 붙이는 거지. 이상하게 엉뚱하게 갖다 붙이는 거지. 세 번째로 이 창란, 그러니까 그 가장 심한 병이 사변 이상의 병을 앓는 사람은 망상만 하더라도 현실에서 경험하는 거를 이상하게 구성하는 거거든. 근데 사변 이상은 뭡니까? 경험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상 생각을 다 하는 거지. 어제 뭐 귀신하고 대화했다는 둥, 뭐 자기가 예술하는 둥, 그걸 칸트는 감성, 오성, 사변 이상이 제대로 맞물려 작동하는 것은 거저 가능한 게 아니고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공짜가 아닙니다. 이게. 환각과 망상과 창란을 배제할 수 있을 때는 우리가 칸트가 얘기하는 그런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한 거죠.